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2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디테일 시황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급락했죠.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47%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95%. 네, 다우는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러셀 지수가 3% 이상 급등이 나왔다. 러셀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중소형 지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 스몰캡 지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코스피는 1.2% 빠졌는데 코스닥은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2% 빠졌는데 말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미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던 M7, 소위 M7이라고 불리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엔비디아 5.5%, MS, 마이크로소프트 2.5%, 애플 다 그냥 마이너스 2%,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을 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뤄볼 거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53% 정도가 하락을 했네요. 예. 자, 미국이 급락하면서 일본도, 최근에 일본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니케이가. 일본도 덩달아 같이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빠졌고 나머지 나라는 그나마 양호했다. 자, 어제 원달러 환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네, N달러가 급락을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N달러 환율 일봉이에요. 원달러랑 조금 비슷하죠? N달러가 급락을 했어요. 어제 요거 이 장대 연봉 보시면 되는데, N달러가 이제 급락한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엔화를 대량으로 매수를 한 거죠. 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여튼 지금 누군가가 엔화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니까 N이 올라간 거죠. N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예, 달러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원달러도 같이, 그러니까 원달러도 마찬가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이 하락을 한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달러가 강세를 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강해지고 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다라는 것은 미국이 약세라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에도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어제 N달러 급락으로 원달러도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61선과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점이에요. 여기가 지지, 저항, 지지 받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 계단식 상승을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달에도 제가 계속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저는 계속 우상향 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적중을 했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400원 딱 찍고서 빠졌죠. 그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흐름 거의 다 꽉 잡고 있습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원달러 주봉인데요. 주봉 추세, 물론 이제 주봉도 과열이에요. 과열이고 맥점 부근이고,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대량 매도가 나왔죠. 무려 5,500억 매도세가 쏟아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코스닥에서는 보면은, 코스피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를 했어요. 계속. 반면 코스닥에서는 아침부터 매수를 열심히 하더니 오후에는 더 많이 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이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1등 매수가 이제 의약품, 기계, 건설 뭐 이런 쪽으로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일반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그런 섹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세요. 제약 최근에는
제약적으로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오늘 반대로 전기전자 쪽으로 대량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죠? 이 또한 순환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분석입니다. 자, 매도세가 전체적으로는 쭉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엔 여긴 참고로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매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네, 여기는 잡히지 않죠. 왜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수급은 블락딜, 네, 대량 거래, 블락딜 이런 수급도 다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수급은 장중 거래거든요. 정말 찐 프로그램 매수,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찐 수급이기 때문에 요거나 요거 같이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면 좋다. 아직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조금 늘어난 것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확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인데요. 코스피 보시면은 매도세가 쭉 줄어들다가 확 늘어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요? 고점이잖아요. 고점. 매수는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매도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얘도 연속성이 중요하다. 고점 외인 매도 급증은 매우 부정적인 요소인데 연속성, 다음 주에도 과연 얘네가 팔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코스피고요. 어제 제가 그랬었죠. 추세선 돌파가 나왔을 때에 이건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추격 매수할 자리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돌파를 했다가도 다시 재이탈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조심하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빠졌습니다. 적중했죠. 일단은 보시면 종가 관리는 그래도 잘 끝났더라고요. 제가 분봉을 보니까 30분봉 120선을 살짝 깨긴 했는데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예, 종가 관리는 나름대로 양호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밤 만약에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빠져봤자 어차피 지지라인 때나 잠시만요. 이거는 코스닥인데 맞아. 갑자기 이상하다 했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요거죠, 요거. 갑자기 확 내려갔네요. 다시 이상하다 했어요. 자, 역시나 조정받았고 추격할 자리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드렸고 네, 금일 코스피의 분봉은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30분봉 123도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11선 내지는 21선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라는 거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고 사든지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 기술적 분석입니다. 밀릴 자리에서 밀렸죠. 역시나 추가량이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어제도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오늘은 잘 버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30분봉 120선 얘는 이탈을 했어요. 코스피는 지지를 받았는데 얘는 좀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종가관리도 나름 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예.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월요일에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어제 빠져봤자 그죠? 빠져봤자 이 노란 박스 지지라인 때요. 예.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다. 예. 만약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테마 오늘 의료 AI, 면역 항암제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어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참고하시고. 자, 이슈 분석입니다. 자, 아래 먼저 자료를 보시죠. 네, 이건 뭐냐면은요. 자,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도 10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여기 퍼스트 처음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글로벌 센트럴 뱅크,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없었다. 여러분들, 네. 없었던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2024년 6월 달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 10월 달 이후로 이번 6월 달에 처음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많았을 때가 여기
22년도 9월달에 이때는 무려 35개의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렸었다. 이번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증시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22년에 여기 22년 9월 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35건의 금리 인상이 있었었는데, 22년도 10월 달은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달이죠. 이 다음 달은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급증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장 많았던,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의 개념인 거죠. 선반영이랄까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어요. 언제? 20년도 10월 달에 금리 인상이 중단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금리 인상 중단이 됐죠. 자, 20년도 10월 달에는 어땠냐면, 여기 나오죠. 20년 10월 금리 인상 중단 됐을 때 10월 달에 중단이 됐는데, 그때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10월 중순 이후로 약 2주 동안 한국과 미국 증시에 조정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이때처럼 금리 인상이 중단된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조정이 나왔다 이 말이죠, 지금. 네. 지금도 7월달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10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7월 중순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 7월 중순. 비슷합니다. 타이밍이 워낙 지금 절묘하게 비슷해요. 맞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가장 많았을 때는 증시 바닥이었어. 완전 찐바닥이었어요. 그 다음 달이.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없었던 2020년도 10월 중순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7월 중순인데 이번 달에도 마침 그때는 똑같이 금리 인상이 없었거든요. 신기하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러셀 2000 지수 3.7% 급등, 나스닥 2% 급락. 여기 보시면 US 스몰캡 2000 인덱스 있죠? 이게 러셀 지수예요. US 100 인덱스는 나스닥 100 지수고, US 컴포지트는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됐습니다. 네. 제가 7월 10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 7월 10일 날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올려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죠. 자, 그죠? 7월 10일 날 제가 그때 나스닥과 러셀 지수 비교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자, 그 당시 러셀 차트를 보게 되면 꾸준히 매물 수화 중이었고, 이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러셀이 오르면 순환매에 의해서 나스닥이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어제. 대박이죠. 이런 걸 예측한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괜히 시황 잘 본다고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히죠. 순환매도 잡아냈습니다. 자, 어제 또 미국의 30년물 입찰이 국채 입찰이 있었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했어요. 보통 이제 수요가 높아야, 그러니까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높아야 호재로 인식되면서 증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제는 마침 수요도 부진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약 60% 정도 나왔는데 최근 몇 개월 내 그 평균치는 67.3%였거든요. 확실히 수요가 떨어졌죠. 분석해보면 이제 7월달에 국채금리가 빠졌잖아요. 국채금리 급락했거든요. 이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치고는 너무나 낮다. 나 안 할 거다. 나 이럴 바에 안 해. 하면서 수요가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고.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8월 달에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던 테슬라가 10월로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마침 정말 딱 증시가 빠지는 날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로 신기하죠.
자, 5월달 드디어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가 완전 낮게 나왔죠. 보시면은 2020년 5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한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CPI, MOM.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이제 페드워치에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20년도에요. 코로나 당시에. 그때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급락을 하죠. 맞죠? 근데 그때 이게 마지막 5월이거든요. 5월달에 이제 CPI가 하락을 한 다음부터는 계속 플러스가 나왔어요. 계속 이때 제로,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하락한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CPI. 자, 웰스파고는 어제 CPI를 보고서 CPI 참고로 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코어, 헤드라인, 네 항목이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엄청난 호재였던 거죠. 자, 웰스파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드가 약 2년 반 전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한 이래 가장 고무적이다.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압박이 사라지고 있는 게 근원 물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자, 골드만삭스는요, 오늘 CPI 데이터는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우리 시각을 뒷받침하며 우리는 여전히 9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얘네는 사실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JP모건과 맥쿼리는 이번에 이제 CPI 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이제서야 9월로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은 11월과 12월 달에 할 거라고 했었던 애들인데 이제서야 9월로 뒤늦게 앞당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이런 IB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ING에서는요, 올해 2번의 인하가 아니라 어쩌면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유명한 비둘기파죠. 오스탄 굴스비. 얘는 이번 CPI 보고서를 두고서 매우 우수한 보고서다. 주거비 인플레이션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다. 2%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는 바로 이런 걸 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드디어 꺾인 주거비 인플레로 나오죠. 자, 보시면은 자, CPI 주거비 과연 디스인플레의 시작인 것일까? 자, 헤드라인 CPI의 약 36%, 코어 근원 CPI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거비 쉘터. 네, 요게 이제 전월비 0.2%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레드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거의 뭐 최근에는 보시면 0.4 위에서 꾸준하게 놀았던 주거비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여기 이렇게 0.2%대로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원래는 주거비에서 유의미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 안 빠지는 거예요. 둔화 속도가 너무나 느렸던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수수께끼다. 하지만 믿고 있다. 언젠가 빠질 거라 믿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끈다. 이건 수수께끼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빠졌죠. 아무튼 그랬던 주거비가 드디어 둔화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지금 호재죠. 네. 자, 이거는 뭐 MSCI 정기 변경 8월달에 있다고 했고요. 관련 종목들 제가 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애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서 주가 움직임을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자, 8월 중순경에 발표를 해요. 어떤 종목들이 우리에 뽑혔다, 어떤 종목들이 편입 대상으로 뽑혔다라고 8월 13일 나오죠. 여기 8월 13일날 리밸런싱 대상, 자, 적어놓자.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네, 8월 13일 리밸런싱 대상 종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면은 이제 8월 말경에 관련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요. 기계적인 인덱스 수급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뽑힐 거다라는 호재 기대감. 두 번째는 이제 패시브 수급에 대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재료가 두 개다. 관련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뭐 요거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CPI, 어제 발표됐던 CPI와 중국의 PPI인데, 이때까지 보면은 중국의 PPI가 뜨면은 미국의 CPI도 따라갔어요. 중국이 뜨고 미국 따라가고, 중국, 미국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항상 한 번도 같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락할 때, 올라갈 때도 그랬고 하락할 때도 그랬고, 중국이 먼저 빠져. 여기도 중국이 먼저 빠지기 시작해. 나중에 미국도 같이 빠져.
지금은 중국이 벌써 올라가기 시작한 지 1년 넘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수개월 내로 미국도 다시 CPI가 반등할 수 있다. 긴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나머지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지금의 이런 양극화는 분명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언젠가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네, 요거는 자 5개의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들 어디서? S&P 500에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5개의 종목들의 비중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그 5개의 종목들의 비중이 무려 29% 정도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까지 해서 예.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는 AT&T, 뭐 IBM 뭐 이런 애들, 제너럴 모터스 이런 애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빠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만 몰렸던 지수 흐름이 나중에는 점점 두루두루 퍼졌다. 골고루 이제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계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 그냥 패스할게요. 자, 피어의 그리드 인덱스 정말 오랜만에 그리드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뉴트럴로 떨어졌습니다. 자, 국채금리 급락했던 거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볼리점에도 하단 찍었고요. 동시에 전저점 부분 찍었습니다. 100점 찍은 거죠. 네. 자,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원래 70%였었는데 85%로 급등했습니다. 뭐가?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네. 자, 오늘 밤에는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PPI 같은 경우에 현재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코어의 경우에 코어 전월 대비 0.2로 올라가고요. 지난달에는 제로였는데 올라가고 코어 전년 대비 코어는 2.3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네. 이대로 나오게 되면은 어쨌거나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는 무조건 낮게 나오는 게 좋은데 이대로면 어쨌거나 높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것만 좀 체크하자고요. 네. 이제 이게 월별로 지금 파산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인데 미국 내에서 지금 보시면은 6월달 파산 기업들이 벌써 75개. 7월이죠. 이게 6월달은 62개, 7월달은 75개. 네.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맞죠? 네. 6월달이구나. 네, 6월입니다. 7월이 아니라. 6월이네.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죠? 근데 이게 준이 왜 여기부터 있지? 준이 여기부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6월달에 75개. 무려. 그쵸, 여러분? 네. 7월달에 발간됐는데, 그게 이제, 7월 1일 돼갖고, 아무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5개라는 수준은 지금, 2020년도부터 봤을 적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파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제 대박이었죠? 지난번에 제가 6월 28일 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6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와라. 자, 보세요. 6월 28일이 이날이에요. 6월 28일이 아니죠. 여기 언제였더라? 5월 28일날 보시면은 6월 18일 6월 10일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날짜를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상하다 했다. 날짜를 잘못 입력했네. 에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캡처를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였는데 6월 28일 거 빼먹었구나. 내가 빼먹었네. 착각해 버렸다. 잠깐만요. 금방
나왔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날짜를 제가 착각했어요. 날짜를 착각을 했습니다. 자, 6월 28일 요거네. 그럼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요거지. 자, 요겁니다. 이제 캡처했습니다. 이게 6월 28일 28일이고 오케이. 됐다. 자, 요 이날입니다. 이날. 네, 보시면은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데 자, 이거예요. 6월 28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그죠? 아, 이거 공간이 부족한데 어디다 놔야 되냐? 이렇게 하면 옳지 맞겠다.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이날입니다. 네, 이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날 꼬리 딱 보이시나요, 꼬리? 꼬리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6월 28일입니다. 저게 6월 28일이고, 전날 뭐가 있었냐면은 PCE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이때 PCE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나스닥 상승시 쇼뷰. 그때 제가 컨센서스 부합하거나 하회하면 호재다. 그럼 선물이 슈팅이 나왔다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유로방에서 나스닥 선물 숏포지션 잡아가지고 대박 수익으로 연결이 됐죠. 이틀 동안 많이 먹었습니다. 조소로. 그죠, 여러분들? 네. 그때 6월 28일날 제대로 제 뷰가 적중을 했었다라는 점. 근데 이번에는 7월 11일날 네, 어제죠. 이번에는 CPI 예상 시나리오도 적중을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뭐였습니까? 컨센서스 마찬가지로 컨센 부합하거나 하회하면 호재다. 이렇게 되면 선물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컨센서스 사면하게 되면 악재다. 바로 빠질 것이다. 하지만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슈팅하고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어차피 빠질 것으로 본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유료방 회원이 이렇게 올려줬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1봉, 주봉 RSI가 꽉 찼기 때문에 한번 빠지긴 할 텐데 마침 CPI가 나오니까 이게 트리거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실적 발표 전에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로 기대감 소멸 때문이다. 즉 어제도 마찬가지 기대감 소멸.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이었었어요. 페더지 기준으로. 사실 70%면 거의 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더 이상 금리 인하는 놀라울 만한 이슈가 아니다. 더 이상 서프라이즈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설사 진짜 뭐 PC라든지 CPR라든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숫자가 좋게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뭐 놀랄 만한 투자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숫자가 만약에 계속 높게 나오다가 낮게 나오면 이건 정말로 서프라이즈 맞죠. 근데 계속 좋게 나왔더라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즉 선반영인 거죠. 이제는 뭐 별로 놀랍지 않다. 호재는 호재임에는 분명하지만 호재로 느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차익 실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제가 어제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말 멋지게 적중을 했던 겁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어제 숏을 제가 바라봤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7월 12일이죠. 오늘 네, 7월 12일 날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되게 재밌는 나스닥에 숨겨진 비밀 같은 것들을 제가 까발려 놨거든요. 네, 공개해놨어요. 꼭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재밌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숏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어제 선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표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딱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분봉인데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 급락을 쫙 해버린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됐죠. 대박이었죠. 예. 러셀도 급등이 나왔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자, 이제 러셀이 올라갔는데 과연 러셀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러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3.5% 사실 너무 투머치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계 관점에서 본다면 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저는 산이 높은 골도 깊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나스닥도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주봉 메이드 매우 중요하다. 주봉이 어떻게 메이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더 빠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밤 주봉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제도 제가 또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침 딱 저항대 너무 기가 막힌 저항선입니다 라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급락이 나왔죠. 네. 차트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그죠?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